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히라쿠라는 이름의 농부입니다. 그는 지금 아름다운 아내들과 함께 평화로운 마을을 꾸려나가고 있죠. 그 마을에는 다양한 종족의 주민들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히라쿠가 이곳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는 그가 수년 전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죽음 후 그의 영혼은 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지구에서 고된 삶을 살다간 히라쿠에게 자신의 실수였다며 더 나은 삶을 약속했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히라쿠는 농사를 짓고 싶다는 소박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전생에서는 내내 병상에만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을 들은 신은 농업의 신에게 부탁해 히라쿠에게 만능 농기구라는 특별한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히라쿠는 숲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이 약속한 건강한 몸을 얻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죠. 그는 그토록 염원하던 농사를 지으며 두 번째 인생을 마음껏 누리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숲에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히라쿠는 곧바로 신이 준 만능 농기구의 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괭이를 만들어냈고 온종일 땅을 파도 전혀 지치지 않았죠.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히라쿠는 정착할 곳을 찾아 숲을 헤매다 거대한 고목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털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는 호수나 강이 보이지 않았기에 히라쿠는 나뭇가지 2개를 이용해 수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능 농기구의 힘으로 그는 지치지 않고 땅을 파 마침내 시원한 지하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내려준 건강한 몸 덕분인지 꽤 많은 일을 했음에도 히라쿠는 허기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농사를 위해 밭을 일구려 그는 먼저 나무를 베어낼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는 계속해서 나무를 베어나갔고 단단한 나무줄기는 마치 치즈처럼 손쉽게 잘려나갔습니다. 히라쿠는 집을 짓기 위해 잘라낸 통나무들을 거목 옆으로 옮겼습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죠. 그는 황급히 돋보기를 꺼내 햇빛으로 불을 피우려 했지만 해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히라쿠는 거대한 고목의 밑동을 파내어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쉬는 틈틈이 그는 망치를 만들어 컵과 접시도 빚어냈죠. 그렇게 밤새 부지런히 움직여 아침이 될 무렵엔 꽤 많은 목공예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치를 마친 히라쿠는 어젯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해가 중천에 뜨자마자 돋보기로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사나운 토끼 한 마리가 그를 덮쳐왔습니다. 히라쿠는 괭이로 가뿐히 토끼를 제압했죠. 그는 토끼를 잡아 맛있는 아침 식사로 구워 먹었지만 양념이 없어 고기 맛은 조금 밋밋했습니다. 먹었으니 해결도 해야 하는 법. 히라쿠는 자가 분해식 변기를 뚝딱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허허벌판에서 보리를 보는 건 민망했기에 그는 화장실 건물도 짓기로 했습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해 히라쿠는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 갈고 나서야 깨달았죠. 정작 심을 씨앗이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밭에는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눈앞에는 이미 근사한 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히라쿠는 야생동물로부터 밭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울타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그 주변으로 해자까지 파놓았죠. 물뿌리개로 물을 주자 채소는 놀라운 속도로 쑥쑥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 히라쿠는 통나무를 깎아 쌓아 올려 아늑한 오두막을 완성했습니다. 마침내 집과 밭이 생기자 그의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히라쿠가 자신의 밭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상처 입은 늑대 2마리를 발견했죠. 늑대들이 온순해 보이자 그는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하고는 돼지고기를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들이 허겁지겁 고기를 먹던 중 놀랍게도 한 마리가 그 자리에서 새끼를 낳기 시작했고 이내 건강한 새끼 늑대들이 태어났습니다. 히라쿠는 늑대 가족이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이 쓰던 오두막을 내어주고 새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그가 심었던 토마토도 먹음직스럽게 익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늑대들에게 각각 쿠로와 유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만능 농기구를 계속 사용하면서 히라쿠는 씨앗 없이도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었죠. 그 능력 덕분에 그는 원하는 식물을 무엇이든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심은 감자가 햇볕에 노출되어 녹색으로 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성이 생긴 감자를 보며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감자줄기 주변에 흙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솥으로 요리하는 원시적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철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소금을 구하지 못해 음식 맛은 늘 아쉬웠고 밭이 비좁아져 과일나무를 심기 위해 울타리 밖으로 나섰습니다. 쿠로와 함께 숲을 거닐다 히라쿠는 이 세계의 늑대에게는 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늑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늑대들이 길을 안내해준 덕분에 히라쿠는 더 이상 숲에서 길을 잃을 염려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정찰 범위를 서쪽으로 넓혀가던 중 그는 마침내 작은 강을 발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식량을 더 확보하려 숲을 개간했지만 갑작스럽게 겨울이 찾아왔고 그는 혹독한 추위에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토끼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어 보았지만 지독한 냄새 때문에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쿠로가 거대한 거미 한 마리를 끌고 왔죠. 놀랍게도 그 거미는 자신의 실로 옷감을 짜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미가 과일만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히라쿠는 거목에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옷을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거미는 옷뿐만 아니라 침구와 커튼까지 만들어주며 그의 집을 아늑하게 꾸며주었습니다. 히라쿠는 그 거미에게 자부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겨울 동안 히라쿠는 따뜻한 집에서 삶은 감자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 온 후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었기에 그는 문득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몇 달 후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쿠로와 유키의 새끼들도 어느덧 늠름한 늑대로 성장했죠. 새끼 늑대들은 때때로 짝을 찾아 둥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부통 역시 겨울 동안 많은 새끼를 낳았죠. 어느 날 히라쿠는 자부통이 내는 경계 신호를 듣고 누군가 덫에 걸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쿠로를 따라 곧장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거미줄에 걸려 허우적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히라쿠가 다가가자 소녀는 갑자기 그의 목을 물고 피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늑대들이 소녀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작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히라쿠를 놀라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뱀파이어였고 마력을 회복하기 위해 때때로 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루시루, 줄여서 루였죠. 사정을 알게 된 히라쿠는 기꺼이 루에게 자신의 피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루는 히라쿠가 숲속에서 일군 풍성한 밭을 보고는 감탄하며 그의 아내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히라쿠는 기쁨에 겨워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밭에 자라는 것들은 지구의 채소와 과일이었기에 루는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히라쿠는 루에게 밭을 안내했고 그녀는 꼼꼼하게 모든 채소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루는 자신이 원래 식물 연구가였지만 누군가에게 쫓겨 도시에서 도망치다 히라쿠를 만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히라쿠가 이 위험한 숲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히라쿠가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청혼을 했죠. 오랜 시간 외롭게 지내온 히라쿠는 루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을 느낀 루는 얼굴을 붉히며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루가 그의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하자 히라쿠는 다시 한번 기쁨에 겨워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루가 함께 살게 되면서 히라쿠의 생활은 여러모로 윤택해졌습니다. 히라쿠와 함께 지내게 된 그녀는 여러모로 큰 힘이 되어주었다. 가령두는 자신의 마법을 이용해 또한 그녀는 소금이 특정 흙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흙을 물에 녹여 끓이면 귀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히라쿠는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 위해 차나무를 더 심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루는 마법으로 농사일을 도우며 히라쿠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짝을 찾아 나갔던 늑대들이 새끼를 낳아 돌아오면서 늑대 무리의 수는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이에 히라쿠는 과수원 옆에 더 넓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그동안 자부통의 새끼들 중 일부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바람을 타고 떠나갔지만 몇몇은 여전히 어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손님인 티아가 히라쿠에게 잠시 외출을 다녀와도 될지 물었습니다. 며칠 후 티아는 아름다운 엘프 여인들과 함께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아라는 이름의 엘프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죠.
200년 전 인간과의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엘프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리아는 히라쿠에게 자신들의 무리가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엘프들이었지만 자부통과 지옥 늑대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엘프들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종족이라는 것을 안 히라쿠는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기꺼이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리아의 말에 따르면 엘프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장 기술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대장간을 짓고 강가의 사철을 이용해 히라쿠를 위한 금속 도구를 만들어 주었죠. 엘프들의 건축 솜씨는 실로 대단해서 히라쿠가 나설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열흘 만에 튼튼한 집을 완성했죠. 히라쿠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리아와 엘프들은 새로운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히라쿠와 엘프들은 수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흙을 압축해 단단한 관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죠. 나무관은 물이 셀 염려가 있었기에 히라쿠는 만능 농기구의 힘으로 흙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압축해 수관을 만들었습니다. 이따금 수로에 물고기가 흘러들어오기도 했는데 구워 먹어보니 마치 연어처럼 맛이 좋았습니다. 엘프들은 히라쿠가 이 위험한 숲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가 지옥 늑대와 거대 거미를 길들였다는 점은 그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부통이 거대한 여왕벌을 잡아왔습니다. 여왕벌은 잡아먹힐까 두려워 떨었지만 히라쿠는 오히려 꿀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벌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여왕벌은 그곳에 왕성한 벌꿀군락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멀리 있는 샘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로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히라쿠는 만능 농기구로 흙을 압축하여 물이 새지 않는 견고한 수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엘프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흙관을 대량으로 생산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마침내 샘에서부터 마을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수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수로 덕분에 물은 이제 농장까지 자동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물고기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히라쿠는 겨울을 대비해 일부를 소금에 절여 저장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히라쿠는 밭 한쪽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고 엘프들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히라쿠가 양어장이라도 만드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벼를 심기 위한 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히라쿠는 엘프들에게 논에 들어가 모를 심는 법을 알려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능 도구의 힘으로 논이벼가 순식간에 익자 히라쿠는 소녀들에게 낫으로 벼를 베는 법을 알려주었다. 히라쿠는 엘프들에게 낫으로 벼를 수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수확이 끝난 벼는 건조를 위해 말렸습니다. 그 다음 탈곡기로 나다를 털어내고 도전기로 껍질을 벗겨내어 하얀 쌀을 얻었습니다. 히라쿠는 갓 도정한 쌀을 솥에 앉혀 조심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자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히라쿠는 모두를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죠. 구운 생선을 넣은 주먹밥은 정말 맛있었고 엘프들은 너무나 맛있게 먹은 나머지 히라쿠의 목까지 전부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농사일이 끝나면 엘프들은 마법으로 몸을 씻었지만 마법을 쓸 줄 모르는 히라쿠는 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수가 나오는 목욕탕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엘프들의 도움 덕분에 그가 꿈에 그리던 목욕탕이 순조롭게 지어졌죠. 하지만 히라쿠는 사용한 물을 그대로 자연에 흘려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티아가 슬라임을 이용해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슬라임이 오염물질을 먹고 산다는 것이었죠. 히라쿠는 곧바로 배수관 중간에 정화조를 만들어 슬라임을 풀어놓았습니다. 목욕물을 데울 장작을 모으던 중 히라쿠는 장작 더미에서 자라는 버섯 몇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버섯을 맛보고 싶어진 그는 만능 농기구로 나무를 내리치며 먹고 싶은 버섯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날 오후 히라쿠는 모두를 모아 목욕탕 사용법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설명해서는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죠. 결국 그는 직접 시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쿠로 일행이 새로운 엘프 5명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리아와 같은 마을 출신이었고 리아는 그들도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위해 집을 더 지어야 했는데 리아는 이 기회에 히라쿠를 위한 새 집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아직도 낡은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쿠로는 이 죽음의 숲에서 가장 강한 지옥 늑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유키에게 패배했죠. 그 싸움에서 패배한 뒤 쿠로는 유키와 한 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숲에 흉포한 악마곰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키가 임신 중이었기에 쿠로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우연히 히라쿠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라쿠는 그들에게 쿠로조차 사냥하기 힘든 거대한 멧돼지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쿠로는 히라쿠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히라쿠는 쿠로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지옥 늑대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히라쿠와 엘프들이 함께 지은 새롭고 멋진 저택이 완성되었습니다. 리아의 손길로 1층 전체가 거실 겸 파티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2층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열쇠가 걸린 더블룸을 발견한 히라쿠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그는 그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조각상 몇 개를 만들어 집 앞에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라쿠는 인도식 치킨 카레에 도전해보기로 하고 두아, 티아와 함께 각종 허브가 자라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카레의 핵심 향신료인 고수 씨앗을 가장 먼저 수확했습니다. 이어서 강황 뿌리를 캐말려 요리에 먹음직스러운 노란빛을 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수 씨앗과 강황 외에도 카레의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향신료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히라쿠는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무언가 연구에 몰두한 두아를 대신해 티아만이 그를 도왔습니다. 히라쿠는 먼저 뜨겁게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토끼고기를 가볍게 튀겨냈습니다. 고기에서 나온 육즙은 생강과 마늘을 볶는데 고스란히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히라쿠는 곱게 간 모든 향신료를 팬에 넣고 물을 약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라쿠는 카레와 곁들여 먹을 난 반죽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무막대로 밀가루 반죽을 납작하게 민 뒤 팬의 뒷면에다 구워냈습니다. 히라쿠가 난을 굽는 동안 카레도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었지만 소녀들은 처음 보는 음식에 선뜻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히라쿠는 난을 찢어 카레에 찍어 먹는 법을 알려주었고 한 입 맛본 소녀들은 토끼고기 카레의 깊은 풍미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너도 나도 카레를 그릇에 담아 배가 부를 때까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추위를 피할 겸 카디와 친구는 나무 막대기로 밀가루를 납작하게 펴서 팬에 굽기 시작했습니다. 히라쿠가 막 난을 완성했을 때 카디 요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난이라는 음식을 처음 보았기에 조금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히라쿠가 난을 찢어 카레에 찍어 먹으라고 일러주자 한 입 맛본 그들은 그 풍부한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녀들은 차례로 난을 맛보며 배가 가득 찰 때까지 즐거운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히라쿠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땔감을 부지런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분과 고구마를 교환하여 이불과 매트를 추가로 구했습니다. 두아와 티아는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겨우내 먹을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히라쿠는 모든 채소를 나무 상자에 담아 밖에 두었는데 차가운 겨울 날씨 덕분에 신선하게 보존될 것이었습니다. 두아가 마법으로 고기를 굽는 모습을 본 히라쿠가 이를 따라 해보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두아는 히라쿠에게 마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윽고 겨울이 찾아와 온 농장이 눈으로 뒤덮이자 히라쿠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히라쿠가 소녀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게임은 바둑이었습니다. 마침 휴전 중이던 그와 티아는 바둑 한 판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티아가 불리해지자 두아가 실수로 손을 떨구는 바람에 바둑판이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늑대들은 히라쿠의 예상을 뛰어넘어 마치 사람처럼 능숙하게 체스를 두었습니다. 쿠우와 체스를 두던 두각은 속수무책으로 패배한 뒤 구석에 앉아 시무룩해졌습니다. 그 후 히라쿠가 두각을 위해 쿠우에게 도전했지만 그 역시 쿠우에게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두각과 나란히 앉아 우울해하던 히라쿠는 한자리에만 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며 강아지들도 함께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뜨끈한 버섯 전골을 먹으며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마침내 평화로운 겨울이 지나고 모두가 따스한 봄을 맞이하던 순간 갑작스럽게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히라쿠와 소녀들은 농장을 향해 날아오는 와이번 한 마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이번이 내뿜는 화염이 농장을 덮치자 두아와 티아는 힘을 합쳐 방어막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불길은 히라쿠가 애써 가꾼 논에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히라쿠는 모두를 지키기로 다짐했지만 상대가 무척 강한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히라쿠의 손에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는 창 한 자루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히라쿠와 소녀들은 와이번이 농장을 공격해오자 크게 놀랐습니다. 와이번이 뿜어내는 불길을 막기 위해 두아와 티아가 힘을 합쳐 방패를 만들었지만 불꽃은 히라쿠의 발까지 삼켜버렸습니다. 모두를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한 히라쿠. 그는 와이번이 강한 상대임을 알았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히라쿠가 창을 던지자 창은 순식간에 와이번의 방어를 꿰뚫었습니다. 창을 회수한 히라쿠는 다시 한번 힘껏 던져 마침내 와이번을 쓰러뜨렸습니다. 와이번의 시체로 달려온 소녀들은 히라쿠가 단숨에 와이번을 해치운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이번은 용의 버금가는 힘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히라쿠는 와이번의 고기가 아주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를 가져와 굽거나 채소와 함께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소녀들은 히라쿠의 집에 모여 이 특별한 요리를 함께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와이번의 단단한 겉모습과 달리 그 속살이 무척이나 부드럽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편 서쪽에 자리한 마국의 천왕은 와이번이 처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와이번은 마국의 힘을 아득히 초월하는 존재였기에 그들은 와이번을 쓰러뜨린 자가 엄청난 실력자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부 산악지대에 사는 용왕 또한 히라쿠의 힘에 대해 전해 듣고는 그와 섣불리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라쿠는 커다란 포도밭을 일궈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녀들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수확이 끝나자 소녀들은 포도를 직접 밟아즙을 냈고 히라쿠는 아래에서 그 즙을 받았습니다. 포도 위에서 뛰노는 소녀들 덕분에 농장은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날 저녁 수십 통의 달콤한 포도즙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농업신의 딸이 밝히길 아버지가 화난 진짜 이유는 히라쿠가 자신의 동상을 노파처럼 조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은 히라쿠에게 신들의 성스러운 창 그리함의 사용을 허락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신이 가장 분노한 이유는 히라쿠가 그녀의 동상을 노파의 모습으로 조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녀는 아버지에게 벌을 받아 300년 동안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리아는 수십 명의 엘프 소녀들을 데려왔지만 엘프 부족의 남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히라쿠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플로라는 자신의 모든 하녀를 농장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했고 히라쿠가 버터와 우유를 만들 수 있도록 소 2마리도 끌고 왔습니다. 티아는 농장 주변의 경비를 책임졌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신넥스의 우두머리 다가와 그의 형제들이 맡았습니다. 마왕국의 사천왕 중 한 명인 베넨이 히라쿠의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히라쿠와 우위를 다지고 싶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플로라가 데려온 악마 하녀들은 정식으로 장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플로라가 데려온 악마 하녀들은 요리 솜씨가 형편없어서 히라쿠가 직접 요리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새 여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티아는 농장 주변의 경비를, 다가와 그의 형제들은 집 나르는 일을 분담했습니다. 며칠 뒤 리아가 수십 명의 엘프 소녀들을 데려왔지만 엘프 부족에 남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히라쿠는 걱정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인구를 보며 히라쿠는 이곳을 정식 마을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이름을 대나무 마을이라 짓고 마을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의 추대 속에 히라쿠는 대나무 마을의 초대 촌장이 되었고 마을 설립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촌장이 되었지만 히라쿠의 일상은 변함없이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왕국의 사천왕 중 한 명인 베넨이 히라쿠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베넨은 히라쿠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선물을 들고 왔지만 히라쿠는 그를 세금을 거들어 온 관리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라쿠는 매년 수확물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겠다고 제안했고 베넨이 떠나기 전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히라쿠는 세금을 내면 마왕국이 마을을 보호해 줄 것이므로 매우 유리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세율이 60%인 것에 비해 히라쿠는 10%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사천왕들은 히라쿠 같은 강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휘하에는 흡혈귀 공주와 파괴의 천사 등 나라 하나를 멸망시킬 힘을 가진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라쿠의 선물 상자를 열어본 사천왕들은
신선한 사과를 보고 감탄했지만 베네는 보자기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 보자기를 짠 거미의 힘이 마왕과 필적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드메 역시 히라쿠의 힘을 알고 인사를 왔습니다. 심지어 집사는 술자리에 푹 빠진 드메를 재촉해서 겨우 데리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드메는 히라쿠와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히라쿠는 드메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해 그를 흡족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사는 술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는 드메를 겨우 설득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요즘 들어 손님들의 방문이 잦아지자 히라쿠는 모두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이본이 신호를 보내면 모두가 함께 밖으로 나가 방문객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동쪽 산맥에서 온 한 무리의 수인족이 대나무 마을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히라쿠는 하녀들에게 손님들을 정중히 대접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빈손으로 찾아온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특히 티아는 비싼 와인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했지만 히라쿠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히라쿠는 수인족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수인족은 자신들의 마을이 주로 사냥과 채광으로 생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상인과 거래하러 가던 길에 우연히 대나무 마을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인족은 자신들이 만든 생활용품을 식량과 교환하고 싶어 했고 히라쿠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짐승인들은 마을이 너무 가난해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며 히라쿠에게 사과했습니다. 돌아가기 전 수인족은 마을이 가난하여 변변한 인사도 못했다며 히라쿠에게 사과했지만 히라쿠는 선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얼마 후 히라쿠는 대나무 마을 대표로 수인 마을과 물품을 교환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꽤 멀었기에 히라쿠는 드메에게 술 한 상자를 선물하며 자신을 대신해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근 히라쿠의 와인 맛에 푹 빠진 드메는 그의 집에 자주 놀러왔기에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메와 함께 물건을 싣고 출발하자 단 몇 시간 만에 수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인족은 처음에 히라쿠의 과일을 선뜻 받으려 하지 않았고 티아는 교환 전에 먼저 맛을 보게 해야 했습니다. 티아는 히라쿠에게 수인 마을에서 2명의 여성을 대나무 마을로 보내고 싶어 하지만 마을의 남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에미는 티아와 함께 짐을 싣고 비행하여 몇 시간 만에 수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히라쿠의 과일을 낯설어해서 티아는 그들에게 먼저 시식을 권유해야 했습니다. 티아는 히라쿠에게 수인 마을에서 2명의 소녀를 대나무 마을로 보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부족한 대나무 마을의 상황을 고려해 히라쿠는 최소 3명의 젊은이를 보내주어야 그들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인 마을의 지도자는 히라쿠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3명의 남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라쿠는 닭장에서 가져온 달걀에 식초와 식용유를 섞어 맛있는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히라쿠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마법을 쓸 수 있는 반면 자신과 애완동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얀 용이 나타나자 히라쿠는 창을 던졌지만 갑자기 나타난 디에미의 집사가 그를 막아서는 바람에 빗나갔습니다. 근처에서 악마곰과 악마뱀이 싸우는 여파로 대수마을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라쿠는 여신의 안내를 받아 싸움 현장으로 향했고 2 괴수를 보자마자 단 한 방에 쓰러뜨려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 직후 히라쿠는 2 괴물을 마을로 끌고 와 사람들을 위해 직접 요리했습니다. 히라쿠는 플로라에게 된장국 연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지만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라쿠는 닭장에 들러 달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라쿠는 닭장에서 가져온 달걀에 식초와 기름을 섞어 고소한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히라쿠와 플로라는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이 요리를 완성하려면 콩을 몇 달간 발효시켜야 했습니다. 도노반이라는 이름의 드워프가 친구들과 함께 대수마을에서 양조를 하고 싶다며 히라쿠를 찾아왔습니다. 본 적 없는 신기한 농작물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도노반의 드워프들은 증류법으로 옥수수를 빚기로 했는데 그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한 모금만으로도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 그날 밤 히라쿠는 수인족과 드워프들을 대수마을로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마을의 잔치가 열릴 때마다 티엘은 늘 마지막까지 남아 술을 즐겼다. 다음 날 아침 갑자기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나타났다.
쏜살같이 날아올라 용을 마을 밖으로 밀어냈다. 뒤이어 나타난 백룡을 향해 히라쿠는 창을 던졌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고 그 순간 드라임의 집사가 나타나 히라쿠를 가로막았다. 알고 보니 방금 나타난 두 마리의 용은 드라임의 아내와 딸 라스티였다. 최근 드라임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자 그의 아내와 딸은 그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의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드라임이 정말 술만 마셨다는 걸 알게 되자 모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라임의 아내는 방금 전의 오해에 대해 히라쿠에게 정중히 사과했고 그의 힘을 직접 보고 나서야 드라임이 왜 그와 어울리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하마터면 히라쿠의 창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티엘이 제때 막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다. 그 직후 드라임의 아내는 딸 라스티에게 이 마을에 머물라는 임무를 내렸다. 가능하다면 라스티가 히라쿠의 아내가 되어 그를 용족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었다. 며칠 후 라스티는 대수마을에 정착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지만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손대는 것마다 부수기 일쑤였다. 때마침 세금을 거들어 왔던 비젤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히라쿠가 막 수확한 과일들을 허둥지둥 챙겨 그대로 도망쳐버렸다. 대수마을에 용족까지 가세했다는 소식에 사천왕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마을이 마왕국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한 비젤은 자신의 딸 프라우렘을 스파이로 잠입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수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프라우렘은 루와 두 천사의 환대를 받았다. 그녀는 루가 세상에 악명 높은 학살의 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째서 그녀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프라우렘은 대수마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몰래 조사를 시작했고 이내 마을 주민들이 나라 하나쯤은 우습게 멸망시킬 수 있는 괴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포에 휩싸였다. 히라쿠를 처음 마주했을 때 프라우렘은 그를 평범한 인간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루에게서 히라쿠가 이 마을의 촌장이라는 말을 듣고는 경악했고 그 후로는 히라쿠를 볼 때마다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와 날씨가 선선해지자 농사일도 한결 수월해졌다. 히라쿠는 가을을 맞이해 모두를 위한 호화로운 버섯 전골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문득 히라쿠는 해산물 전골이 먹고 싶어졌고 그 말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크게 들떴다. 다들 한 번쯤 먹어보고 싶어 했기에 프라우렘이 남쪽 마왕국 영토의 어촌으로 해산물을 사러 가자고 제안했다. 프라우렘과 루는 곧장 어촌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가득 싣고 온 상인들을 마을로 데려왔다. 대수마을에 진귀하고 신선한 과일이 넘쳐나는 것을 본 상인 마이클은 히라쿠에게 장기적인 거래를 제안했다. 거래를 마친 후 루는 마이클을 태워 어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 끔찍한 마을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이 천운이라 생각했다. 3일 전 사무실에 앉아있던 마이클은 거래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사천왕 비젤의 딸 프라우렘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게다가 함께 온 이가 악명 높은 학살의 용 루라는 것을 깨닫고는 공포에 질렸다. 프라우렘과 루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실력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이클은 감히 거래를 거절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들이 힘으로 자신에게 쓸모없는 물건을 강매할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상품이 모두 진귀한 과일인 것을 보고 마이클은 기꺼이 대수마을과 해산물을 거래하기로 마음먹었다. 루는 마이클을 대수마을로 데려가 히라쿠와 직접 이야기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거의 죽을 뻔했다. 대수마을 주민들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멎을 듯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무사히 계약을 체결하고 마을을 떠날 수 있었다. 히라쿠와 소녀들은 푸짐한 해산물 전골을 실컷 즐겼다. 며칠 후 백룡 한 마리가 마을로 추락했다. 3명의 천사, 암살자가 마을에 나타나 거만한 태도로 히라쿠를 도발했던 것이다. 이에 화가 난 히라쿠가 창을 던져 용을 땅으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알고 보니 방금 그 거만한 백룡은 드라임의 누나인 하쿠렌이었다. 드라임이 루를 히라쿠에게 시집 보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쿠렌이 급히 이곳으로 날아온 것이었다. 하쿠렌은 조카가 인간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히라쿠는 하쿠렌에게 그녀가 망가뜨린 것들을 직접 고치게 했다. 그날 밤 히라쿠는 하쿠렌과
드라임 남매를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가 끝난 후 하쿠레는 히라쿠와 드라임에게 마작을 하자고 제안했고 히라쿠는 용종 남매에게 소금만 빼고 가진 것을 전부 털리고 말았다. 한편 고령 하쿠렌이 대수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사천왕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정작 마왕은 요즘 들어 부쩍 자신에게 무심해진 딸 걱정에 빠져 있었다. 하쿠렌은 대수마을에 놀러 살기로 했지만 매일 빈둥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박식한 용족이라는 것을 안 히라쿠는 그녀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다. 던전을 탐험하던 쿠로의 아이들이 우연히 라미아족의 동굴을 발견했다. 히라쿠는 라미아 소녀들을 고용해 물건 운반을 맡겼다. 한편 수도에서는 프라우렘이 대수마을의 인질로 잡혔다고 오해한 일부 귀족들이 유리공주를 부추겨 군대를 보내 마을을 공격하게 했다. 비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대수마을로 공간이동을 해야만 했다. 프라우렘은 유리공주를 부추긴 자들이 수도의 멍청한 귀족들이란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유리를 막으려 했지만 딸바보인 마왕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 마을과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마왕국이 파멸할 것이 뻔했기에 프라우렘은 차마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프라우렘은 라미아 소녀들에게 유리공주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막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들은 유리공주와 멍청한 귀족 3인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히라쿠에게 돌아온 프라우렘은 그들이 마을을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비밀로 붙였다. 결국 프라우렘은 히라쿠에게 이들이 수도에서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는 네 사람에게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프라우렘은 유리를 데리고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다. 유리는 무척 즐거워했지만 시골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귀족 3인방은 호시탐탐 도망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주변이 온통 마물천지라는 것을 알고는 겁에 질려 기절초풍했다. 결국 새멍청이는 프라우렘의 지시에 따라 얌전히 서류 작업이나 도우며 지내야 했다. 유리는 이 마을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처럼 무서운 곳이 아니라 무척이나 평화로운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수마을에서 시간이 흐르자 새멍청이도 점차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고 유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와 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유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수도로 돌아가려 하자 새멍청이는 대수마을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수도로 돌아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대수마을에서 돌아온 후 유리는 정치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루라는 엘프가 이끄는 마운틴 엘프 일족이 대수마을에 정착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그녀들은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냥을 맡았지만 죽음의 숲에는 워낙 흉악한 마물들만 가득해 아무것도 사냥할 수 없었다. 한편 최근 히라쿠는 도예를 배우고 있었지만 솜씨는 영 형편없었다. 그런데 산에서 살아온 마운틴 엘프들은 의외로 도자기를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다. 그 후로 히라쿠는 마운틴 엘프들에게 도자기 제작을 전부 맡기게 되었다. 어느 날 루가 갑자기 몸져 누워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다. 신음식을 찾는 것을 보고 다들 그녀가 히라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루가 임신하자 그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루의 임신 소식은 대수마을의 큰 경사였다. 매일 아침 히라쿠는 아내와 하녀들의 상태를 살폈고 마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식사는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쿠렌 같은 게으름뱅이들은 항상 늦잠을 자서 제 시간에 밥을 먹는 법이 없었다. 티아의 천사 암살단 역시 게으르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애니 늘 방으로 식사를 가져다 주어야 했다. 그래도 그들이 든든하게 마을을 지켜주는 덕분에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 밭을 돌보고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 여전히 히라쿠의 가장 중요한 일과였고 최근에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으로 여러 목공예품까지 만들어야 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앤처럼 순전히 살을 빼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는 이도 있었다. 아내들은 요즘 꿀을 바른 토끼고기 요리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 요리는 상상 이상으로 달았지만 애는 음식을 낭비할 수 없다며 모두에게 억지로 먹이곤 했다. 심지어 그의 방에 몰래 숨어들어 밤에 기습할 기회를 노리기도 했다. 도노반의 드워프들은
여전히 마을 양조장에서 밤낮으로 술을 빚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노인들은 일하면서 술을 마시는 통에 히라쿠는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도노바는 히라쿠에게 포도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부탁하며 새로운 과실주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히라쿠가 포도밭 확장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세나가 달려와 마을에 수상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그 손님은 대수,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는 뱀파이어의 시조이자 루의 할아버지였다. 루의 임신 소식을 듣고 손녀와 증손주 사위를 보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나이는 무려 4000살이 넘었다. 시조는 히라쿠가 만든 신상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신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히라쿠가 만든 신상에서 진짜 신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시조가 신상을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히라쿠는 그 자리에서 신상을 그에게 선물했다. 돌아가기 전 시조는 그동안 손녀를 잘 돌봐준 히라쿠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시조는 수천 년 전 자신이 세운 신전에 그 신상을 가져가 가장 신성한 곳에 안치하고 모든 이들이 경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녀들은 루에게 모여들어 임신한 기분이 어떤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임신 중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에 모두가 경악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히라쿠에게 마을의 술을 전부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루와 함께 금주를 하고 싶었지만 워낙 술을 좋아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히라쿠는 술을 팔지 말고 참아보라고 제안했다. 술은 오래 묵힐수록 더 맛있어지니 그것을 동기 삼아 견뎌보라고 말이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루를 위해 갖가지 선물을 가져왔다. 플로라는 언니를 위해 영양 만점인 두부, 토마토 된장국을 끓여왔고 신의 도마뱀들은 자신들의 몸을 바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가죽은 강철처럼 단단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히라쿠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루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여자들은 서둘러 그녀를 산실로 옮겼고 히라쿠는 밖에서 처사이의 탄생을 애타게 기다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루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히라쿠와 루는 이 아이를 소중히 키우기로 다짐했다. 히라쿠는 아들의 이름을 알프레드라고 지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인간 아이지만 사실 그는 반은 뱀파이어, 반은 인간인 존재였다.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 히라쿠는 외톨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함께 마을을 일군 소중한 동료들이 곁에 있었다. 히라쿠는 마을 사람들이 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우선 관리가 쉽도록 각자에게 동전 3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동전을 받자마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동전이 너무 예쁘다며 장식품으로 간직했다. 쿠로의 인퍼널 울프들은 히라쿠에게 장난감을 잔뜩 주문해서 그는 쉴 틈 없이 일해야 했다. 한 달 후 사람들은 알프레드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루와 함께 금주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술을 마시는 날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취할 때까지, 더는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마셨다. 다음 날 아침 대수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히라쿠의 마을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세계 유유자적 농가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